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장일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심포지움의 공동 주최자인 신라사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을 30분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준비한 양을 이렇게 가름해 보니까 약간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신라사학회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신라사학회 창립 2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신라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학회를 꾸린 것은 우리나라의 처음이자 거의 유일한 학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주에 계시는 오늘 경주에도 저희 회원분들이 제법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가끔 주로 이제 서울에서 연구 발표회를 개최합니다만은 명색이 신라를 다루는 학회이다 보니까 신라의 수도인 왕경에 와서 이렇게 발표회를 개최하는 적도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저희가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이 문무대항과 관련된 심포지움을 여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는 계속 신라와 관련된 일을 중앙에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관련된 신라와 관련된 문무대항을 포함해서 신라와 관련된 말씀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전공이 채치원 전공입니다. 학위도 그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무대항을 발표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 고은 채치원은 당나라에 유학을 했다가 신라에 귀국해서 신라 사회를 기억하려고 했지만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 아시죠. 근데 고은이 남겨놓은 수많은 저술 중에 삼국 통일과 관련된 인식을 이렇게 반영한 글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개 우리나라에 있는 사서에는 삼한일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삼한. 고은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한진암 변환에 대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것을 좀 달리 보셨죠. 삼국유사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체 삼한일통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은 선생 같은 경우는 삼국일통 이렇게 쓰십니다. 이건 뭐냐 하면 단순하게 고구려 백제 신라를 아우른 이제 신라가 삼한이라고 하는 이른바 고대 국가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명실공히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서 삼국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러면 신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냐? 그것만은 아니고 당나라에 신라가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삼국일통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은은 신라에 귀국한 이후에도 줄곧 당나라와의 교류를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은이 갖고 있는 이런 인식 속에서 있는 삼국일통의 주체가 누구냐? 그가 얘기하고 있지만 태종무열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태종무열왕의 통일 과업을 완수한 이로 누굴 거론하고 있냐면 바로 문무대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무대항은 단순하게 신라에서 삼국 통일을 이룬 군주로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문무대항이라고 하는 분의 위상을 우리가 가름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전공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문무대항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게 여기 내려왔습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영상 속의 문무대항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다루었어요.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채치원 편입니다만은 KBS 역사 저널 그날 저도 거기 출연을 했고 여러 가지 채치원 관련된 그런 인터뷰에 또 아니면 그런 다큐멘터리에 제가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상 쪽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문무대항에 대한 것도 어떻게 영상 속에서 우리가 표현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드라마 속의 문무대항, 사진이 좀 뚜렷하지 않죠, 그죠? 사진을 뚜렷하게 사용하면 이제 요즘 말하는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약간 여기다 가미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문무대항을 다룬 드라마는 원효대사라고 하는,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이 열리기 직전에 KBS에서 원효대산과 관련된 8부작으로 드라마를 제작해서 상영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 아시안 게임 홍보를 위한 그런 드라마였죠. 8부작 짧은 드라마입니다만, 거기는 원효 스님이 활동할 당시에 신라 국왕이 누구다, 문무왕이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배역을 맡은 분은 안대용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흔히 왕건, 뭐 최수종, 궁예, 그러면 김영철, 견훤, 뭐 서인석, 그다음에 뭐 이순신, 그럼 김명민, 이렇게 익히 아는 배우가 아닌 그런 점이 있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6년이 지나서 1992년에 KBS에서 삼국기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또 제작을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문무대왕입니다. 정형기라고 하는 분이죠. 연극 배우이시면서도 지금 역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얼굴이 익숙한 그런 배우는 아닙니다. 다만 이 드라마는 삼국기라고 하는 제목 그대로 최초로 삼국시대를 다룬 드라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대개 보면 역사 속에서 흥미있는 인물들, 예컨대 흥선대원군, 이순신, 뭐 이런 인물만 이제 주로 다루었다가 삼국 전체에 대한 것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그 최초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극적인 재미는 부족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방영을 하는, 이른바 지상파에서 방영을 하기 위한 드라마면 가장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인물 간의 대립 구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인공과 어떤 여인과의 로맨스가 조금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시청률도 오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되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여긴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담담하게 삼국시대 전체를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극적 재미가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사실과 허구가 조금 뒤섞였다라고 하는 그런 혹평이 있습니다. 역사 드라마에서 가장 좀 어려운 것들이 사실만을 반영하면 또 재미가 없을 수 있고 시청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가공의 인물을 집어넣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로맨스를 뭐 집어넣거나 이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과 허구가 섞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아무튼 그 당시의 평가로서는 사실과 허구가 뒤섞였다는 혹평을 받은, 그래서 시청률은 자연히 저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처음으로 삼국시대를 다루는 드라마로 이것을 제작하고 상영을 했지만, 오히려 그 이후 삼국시대를 다루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루는 드라마에 있어서는, 드라마 제작을 할 때 있어서는 이 드라마가 오히려 좀 장애물로 그렇게 자리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이 바로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2006년에 SBS에서 제작하고 방영한 드라마인데, 잘 아시겠지만 KBS는 대하 사극 드라마를 이제 주로 추진한 반면에 SBS는 좀 약간 판타지가 가미된 그런 드라마를 많이 제작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뭔가 CG 처리도 많다든가, 아니면 인물 설정이나 아니면 내용에서 조금 좀 이해하기 힘든 점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극 드라마의 어떤 재미를 또 안겨주는 뭐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SBS에서 이것을 제작을 했는데, 단재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대본을 쓰고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문무대왕 역을 맡은 백승현, 이분은 역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사극 제작 사상 4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제작했습니다. 또 다만 이제 뭐냐면 인기 드라마,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시청률이 높은 인기 드라마가 있는데, 그 인기 드라마를 계속 연장 방송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방송 일자를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청자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제작비를 투자하고서도 다른 드라마 방영에 영향을 받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을 받은, 그래서 한국 드라마상 사극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안겨준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잘 아시는, 역시 이제
사극 드라마 하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배우가 최수종 씨죠. 그죠? 최수종 씨가 주연을 맡은 발해와 관련된 대조영이라고 하는 드라마, KBS에서 역시 2006년에 방영을 했던, 제작을 했던 드라마인데, 여기에는 이제 문회원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조금 얼굴이 익숙할 수 있습니다. 이 원로 배우신데 상당히 여러 사극에 출연을 했던 분이시죠. 그분이 신라 30대 왕이라고 하는, 이제 자막까지 넣어서 문무왕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20회에 시청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26.1%. 역시 이제 최수종 씨가 갖고 있는 사극 드라마의 어떤 그런 히트, 또 롱런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관련돼서 제법 방송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무된 그런 정도의 시청률이 충분히 나왔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대조영이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여러 고구려뿐 아니라 신라뿐 아니라 당 이런 여러 인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나열식이 아닌가. 과연 사극 드라마가 계속 드라마를 KBS에서 제작하고 방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무대왕은 당시 정세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신라의 국왕이다라고 하는 정도. 왜냐하면 대조영을 다루다 보니까 고구려 발해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방점을 찍게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한계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BC에서 2011년에 방영된 계백이라고 하는 이른바 삼국 통일전쟁과 관련된 그런 드라마에서 역시 박주형이라고 하는 분인데, 역시 잘 알려진 그런 익숙한 얼굴의 배우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이제 문무대왕이 역시 등장합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대조영 드라마처럼 이 드라마 역시 마찬가지로 백제 멸망과 관련된 계백이나 또는 의자왕이나 이런 부분, 또 당군의 어떤 진주 이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역시 문무대왕은 당시 신라 국왕이다라고 하는 표현 이상으로는 묘사되지 않은 그런 한계를 역시 지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에 KBS에서 신라라고 하는 나라의 중고 때, 적어도 이제 신라가 영역 확장을 했던 진흥왕 이후 진평부터 해서 선덕, 진덕, 태종, 무열왕, 그 다음에 문무왕 때까지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대왕의 꿈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제작해서 방영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이종수라고 하는 배우가 문무대왕의 역할을 맡았는데, 아마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혹시 예능 프로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 이종수라고 하는 배우가 누군지는 좀 아실 겁니다. 역시 이제 당대에 좀 젊고 시체말로 얘기하면 그 당시 잘 나가는 배우를 아무튼 역할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문무대왕의 비중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강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평왕대 이후 문무왕대의 삼국의 동향을 아주 치열하게 묘사를 하고 있었던 그런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역시 삼국 통일과 관련되다 보니까 특히 김춘추와 김유신이라고 하는 두 분을 이제 부각시켰고, 그래서 당연히 김춘추가 부각이 되니까 김춘추의 장자이자 김유신의 조카인 이 문무대왕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됐고요. 그래서 2012년에 들어서야 이제 비로소 드라마상에서 사극 드라마에서 문무대왕이 나름대로 비중 있는 역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 문무대왕을 주목하게 되는, 또 아무튼 방송의 사극 드라마로서 우리가 주로 알게 되는 것은 불과 10년이 조금 넘은 그런 세월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영화 속의 문무대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여러 이제 사극과 관련된 영화를 많이 합니다만 대개 항일 독립운동, 독립군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이런 것 다루는 영화들이 많고, 오히려 이제 고려나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삼국이나 통일신라를 다루는 영화들은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은 형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영화가 바로 여기 보이는 황산벌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2003년에, 그래서 잘 아시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군사들이 나와서 서로 사투리를 막 얘기하는
그래서 너무 대사량이 많아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아무튼 굉장히 아주 바삐 이게 돌아가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 여기에는 이제 잘 아시는 영국 배우 안내상 씨가 이 배역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아시는 2011년에 평양성이라고 하는 이제 신라의 문무왕이 이 당나라 군대와 함께 영계서문이 머물고 있는 평양을 공격하는 그와 관련된 영화가 바로 평양성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여기 보시면 잘 아시는 배우 그죠? 국제시장 주역을 맡았던 황정민 씨가 이 주연을 맡아서 여기서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두 영화의 어떤 단점이랄까요, 뭐 흥미랄까요. 아무래도 영화를 제작하면 기본적인 이제 수익은 맞춰야 되고 또 관객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정통사고로 나갈 것이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말 그대로 수익을 얻기 어려워서 이 두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가 굉장히 희화화된 코믹 사극을 지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다만 이제 영계소문과 연남산이라든지 김유신, 김인문 등의 여러 인물들을 총망라해서 등장을 해놨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유신 그러면 어느 인물, 김인문 그러면 누구, 영계소문 그러면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배우에 따라서 인물을 기억하는 그런 것은 뭐 영향을 줬습니다만 어찌됐든 굉장히 산만한 그런 대사 처리들이 있어서 집중돼서 보기는 좀 어려운 영화였다. 다만 이제 통일 전쟁과 관련돼서 각국의 입장은 나름대로 명확하게 특히 황산벌보다는 뒤에 있는 평양성이 나름대로 고구려의 입장, 그 다음에 신라의 입장,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데는 조금 더 충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지금 말씀드린 드라마와 영화가 대체로 그나마 문무대왕을 묘사한 영화 또는 드라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적어도 드라마라고 했을 때는 2012년 이후, 그 다음에 영화라고 했을 때도 평양성 이후, 적어도 2010년 이후가 들어오면 아마 문무대왕에 대한 어떤 묘사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문무대왕을 문화 콘텐츠화 할 때 어떤 측면을 좀 더 강조해야 되겠는가? 지금까지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이는 한계와 관련돼서 어떤 점을 강조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점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무대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춘추의 장자이자 김유신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김춘추의 아들이고 더군다나 김유신의 당시에 군사를 전체를 아무튼 장악하고 그다음에 모든 전략을 다 짠 김유신의 조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무왕은 김범민은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태종모혈왕이 훈거하셨다 하더라도 그 통일 전쟁의 대업을 이루어야 할 운명을 가진 분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뭐 개인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더군다나 통일 전쟁이 마무리되는 제위 13년에 문무왕이 의지했던 태대각관 김유신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김춘추와 그 다음에 김유신이 뒤를 이어서 적어도 이 문무대왕은 눈을 감는 그날까지는 당신이 이 통일전쟁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업을 꼭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마음에서 지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과 관련돼서 기본 문헌에서 이 문무왕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문무왕상 즉위 쪽에 보면은 범민은 자태가 영특하고 총명하고 지략이 많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문무대왕에 대한 평가를 영특하고 총명하고 지략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대개 왕의 시호를 보면 무자가 들어간 왕들이 제법 있습니다. 신라에는 무자가 들어간 대표적인 왕이
바로 신무왕, 그죠? 말 그대로 뭐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예가 있는데 아주 정말 뭐 신기로운 무예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대단히 뛰어난. 그래서 아마 장보고가 청해진에 들어와서 당시에 혼란한 신라를 수습하고 문성왕 이후 뭐 이렇게 경면왕 이후 아무튼 신라가 다시 중흥하게 되는 기초를 닦게 됐는지 모르겠죠. 자, 그러면 백제 같은 경우는 무자가 들어간 왕이 누굽니까? 바로 무왕입니다. 그러니까 웅진 이후에 사비천도하고 백제를 다시 중흥시키고자 아무튼 부여를 경영하고 그 다음에 사비를 경영하고 익산에다가 또 다른 별도를 둔 왕, 무왕. 신라와 화친을 했던 왕, 무왕, 그죠? 그러면 고구려의 무자가 들어간 왕은 누굴까요? 바로 대무신왕입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압록강 졸본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성의 압록강 바로 하안에 있는 강변에 있는 국내성의 수도를 뒀기 때문에 고구려가 외부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압록강입니다. 근데 이 압록강의 마지막 지금의 단동 신의주 있는 곳이 바로 서안평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쪽을 고구려가 확보하지 못하면 서해로 발해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바로 그 앞을 딱 틀어막은 서안평을 딱 틀어막은 것이고 그 서안평을 꿰뚫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대무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외부로 영역을 확대할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왕이 바로 이 대무신 왕이기 때문에 왕명이 어떻게 됩니까? 무신인데 무예가 아주 뛰어난 신인데 그 앞에다 대자를 붙여서 엄청나게 무예를 잘하는 왕이다. 대개 전쟁과 관련된 왕들, 영역을 다시 확대한 왕들, 나라를 다시 중흥한 왕들은 이렇게 무자라고 하는 왕명을 주로 많이 붙이는데 문무왕은 문과 무를 겸비해서 붙인 분이에요. 신라의 왕 중에 문자가 들어간 왕이 누굽니까?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성왕, 경문왕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주로 도당 유학생을 많이 파견한다든가 아니면 국가를 보유하기 위해서 반란을 수습한다든가 뭐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신라 내에서 적어도 삼국 내에서 문무를 함께 붙인 왕은 문무왕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삼국사기에서 얘기했던 이 영특하고 총명하고 지략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문무왕이 문에만 뛰어나시다거나 또는 무에만 뛰어나신 그런 것이 아니라 문무를 함께 뛰어나게 아무튼 운영했다. 그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적인 어떤 지략뿐 아니라 문에 대한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신라가 당대 신라 고유한 문화도 있었지만 태종무예랑 이후에 보면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당과 같이 당의 북학에다가 신라 도당 수기 학생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봐서는 당의 문물 제도를 충분히 수용하려고 하는 그것을 신라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동아시아 전체 체제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고려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의미에서 문물을 함께 아무튼 겸비했다라고 그래서 총명하고 지략이 많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조에 보면 이제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당의 장수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조금 뭐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만 서린기라고 하는 이 장군이 또 역시 문무대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왕께서는 심지가 청명하고 풍채가 준수하다. 여기에 심지라고 하는 것은 당에 대한 신라의 태도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무왕은 국제 정세라고 하는 부분을 면밀하게 아무튼 늘 마음에 담고 있었던 한번 어떤 그런 동향 자체를 변화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지략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했던 철저하게 국익에 강조점을 줬던 그런 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린기라고 하는 당의 관인조차도 문무왕의 뛰어난 지략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는 아마도 문무왕이 즉위로부터 최소 10여 년 전부터 신라를 중심으로 당의 정세를 꾸준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 아버지 김추채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당 관인도 즉위 전에 문무왕의 활동을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무왕은 즉위 후에 대당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동아시아 정세는 물론 당 조정의 동향까지도 파악하면서 그 결과를
꾸준히 국정 운영에 반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설인기도, 그 다음에 삼국사기의 편찬자인 김부식도 그렇게 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던 여러 조치를 보면 많지만 일단 이런 겁니다. 즉위 4년에 중국 옷을 입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당학을 배우도록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중국 옷을 입는 것, 당학을 배우는 것이 사대냐,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일정한 격식이 있고 틀이 있죠. 이 격식과 틀을 아주 잘 배워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최치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격식들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당나라의 문집이 바로 백거이의 백시장경집입니다. 그래서 신라나 일본에서도 신라의 재상도 이것을 어떤 편제가 되는 것을 안다라고 할 정도로 얘기할 정도니까, 그래서 적어도 국제 정세를 잘 알고 국제 정세에 통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한 바로 그분이 문무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이제 문무왕이 하교하신 그런 내용인데, 선왕께서 태종무열왕을 말씀합니다. 선왕이 바다를 건너 중국에 가서 병사를 황제에게 청하였던 것은 두 나라를 평정하여 영원히 싸움을 없애고 누대의 원수를 갚으며 백성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무왕이 이렇게 애를 써서 국제 정세를 잘 익숙하게 알고 신라의 문물 제도를 잘 아무튼 계속 정비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꾸준하게 전쟁이라고 하는 전투라고 하는 것을 지속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에 의해서 무도하게 희생되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왕으로서의 역할, 최치원이 쓴 계엄필경집에 보면 가장 먼저 유교적인 이른바 덕화 정치를 할 수 있는, 왕도 정치를 이룰 수 왕의 자질로서 뭘 얘기하느냐? 국왕의 자질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국왕의 역할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진정한 군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유업을 이어서 선왕의 뜻을 마쳤다. 이것은 선언이죠. 그가 문무왕께서 김춘추의 장자로서 즉위 10년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당에 가서 아니면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익혔던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선왕의 뜻을 이어서 내가 이제 마쳤다라고 하는 이른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왕인 태종무열왕이 추진한 동아시아 정세파학과 활용에 따라 대당매교를 전개해서 신라 백성의 안위를 도모했다라고 하는 군왕의 어떤 자세를 통렬하게 제시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문무왕께서 또 서린기에게 답신의 편지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과 백제의 토지는 모두 신라에게 주어 길이 편안하게 하려고 한다면서 모책을 내리고 군사를 일으킬 기약을 정하였다. 그러니까 신라와 당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선왕 때부터 있었다 얘기하시면서, 신라 백성은 조금도 오히려 만족할 수 없을 정도였으나 웅주의 당병은 양식의 여유가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신라 백성들은 통일이라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본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다 긁어서 웅진에 있는 백제 공주에 있는 당병에게 지원할 만큼 그렇게 열망이 뛰어났다. 바로 이런 것은 바로 문무왕이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백성의 어떤 고초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점도 역시 또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신라인들도 동아시아 정세와 그것이 신라의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았으므로 비록 자기가 이렇게 모진 삶을 산다 하더라도 신라와 그동안의 관계를 지속했던 당과의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가 서로 조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표문을 보내서 당나라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정을 알리지 못하고 먼저 죽는다면 살아서는 영명의 신하가 되고 죽어서는 배은의 귀신이 될까 두려워 삶과 사실을 기록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니 그 근본 원인을 밝혀 살피기를 바란다. 이미 그런 모든 과정을 익히 문무대왕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나라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허튼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따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여기서 나타내시죠. 그래서 나당 전쟁의 종식을 선도하고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알리면서 신라의 이익을 온전하게 지키려는 그런 함의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조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위 기간 동안
혼란과 전쟁을 제거하고 온전하고 그다음 평안한 신라를 만들었다라고 나름대로 자부하시면서 생을 마감하시는. 그러니까 문무대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통받는 신라인의 고통, 고구려 백제 침략으로 고통받던 신라 백성들의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면서 온전히 신라의 선왕이 세웠던 통일이라고 하는 과업을 이루고자 하는, 이제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문화 콘텐츠 말씀드렸는데 뭐 저희 신라사학회에서 한 겁니다만 사실상 전체 콘티나 대본 감수를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선덕여왕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김영은 작가 만나서 뭐 이게 쭉 아무튼 콘티도 보고 대본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미실이라고 하는 존재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드라마는 2009년에 MBC에서 한 것인데 31회가 수도권에서는 시청률이 45.4%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명당 1명은 났다는 것이죠. 전국의 시청률이 43.5%, 수도권만 높은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부 다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 선덕여왕과 미실과의 대립, 정사류에 없는, 물론 이제 화랑색이 있습니다만은 미실의 존재를 부각해서 흥미를 유발한. 그래서 주로 30대 여성 시청률이 증가해서 이것 때문에 MBC가 당시에 그 해년도에 흑자로 전환하는 성과를 얻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하려면 나름대로 이러한 전략적인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신입니다만 2004년부터 2005년까지 KBS에서 한 겁니다만은 마지막 회 시청률이 역시 30%입니다. 당시의 사극 드라마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높은 시청률. 그러니까 두 드라마의 시청률이 대개 30% 이상입니다. 최인호의 해신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기초로 했고요. 그다음에 OST로 김범수라든지 아니면 이현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OST가 아주 장안의 소문이 났었고요. 계속 스트리밍을 다운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해외에서는 장보고 관련된 게임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문무대왕이라고 하는 분의 관련된 문무대왕이라고 하는 분을 문화 콘텐츠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나름대로 시청률 생각 안 할 수 없고, 그다음 OST 이런 거 생각 안 할 수 없고, 주로 볼 수 있는 시청자가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지금 장보고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시는 이 동상은 중국 산동성에 있는 장보고 기념관에 있는 중국 사람이 만든 장보고 동상입니다. 바다를 평정하는, 호령하는 장보고의 모습이 이미지로 그대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러한 담대한 어떤 그런 표징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동상을 세워야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장보고가 바다를 충분히 호령할 수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이미지에 대한 부각점들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최치원과 관련된 드라마 제작 때문에 양주시 강수성과 관련돼서 드라마 제작도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드라마 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뭐 중앙에서 지상파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그땐 JTBC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쉽지 않다고 그런다면은 일단 뮤지컬도 할 필요가 있다. 최치원 같은 경우도 뮤지컬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하다 보니까 관련된 소설도 나왔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저의 연구 성과도 그분들하고 교류하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뭐 자문도 이렇게 얻기도 하고 했으니까 문무대왕이라고 하는 분을 단순하게 한국에서만 메어놓지 말고, 신라라고 하는 부분에 메어놓지 말고 동아시아 전체에서 적어도 문무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왕으로서의 존재가 없다고 한다면, 이분이라고 하는 문무대왕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한다면 동아시아 전체에서 일단 문무대왕을 명군의 반열로 충분히 올려놓고, 마치 최치원을 대문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차분차분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각종 소설류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드라마 제작까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적어도 중국이라고 하는 부분과 일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거부하지 않고 드라마상에서 묘사한다고 한다면 저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중국에서 드라마라고 이 문무왕과 관련된 것들을 동아시아 관련된 그들도 나름대로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저는 추후에라도 그런 드라마 제작의 소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 시간은 굉장히 오래되겠죠. 그렇지만
첫 걸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차분하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